안녕하십니까. 유치권 칼럼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법정지상권으로 떼돈 벌기, 제목이 거창하죠. 돈 못 벌어 억울한 사람 모두 오시오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합니다. 유치권은 인도명령이라고 하는 그런 걸 이용해서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에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가 있는 반면에, 법정지상권은 인도 명령의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반드시 소송을 통해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생각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 책들은 전부 제가 쓴 책들입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주문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구독. 이건 굉장히 저한테 힘이 나는 일입니다. 부탁드립니다. 자, 지금은 이제 소제목이 돈 못 벌어 억울한 사람 모두 이리 오시오 두 번째입니다. 제가 이제 현장 답사를 다니다가 법정 지상권도 없는데 경매가 시작되고 1년 동안 쉬지 않고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현장을 발견했습니다. 이 법정 지상권 얘기가 나왔는데, 이 유치권은 말이죠. 법정 지상권과 대부분 연결고리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수익은 유치권 처리하기보다는 법정 지상권이 대부분 더 많은 편입니다. 반면에 법정지상권은 수익이 나는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대부분 건축하다가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이 마무리 건축을 직접 수행할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죠. 지금 이 시간 제목은 7,600만 원 잠시 맡기고 순이익만 1억을 번다는 것인데, 어떤 일이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매가 시작되고 난 다음에도 1년 동안 열심히 집을 짓고 있는 현장을 발견한 것입니다. 땅 1,519평이 경매에 나왔는데, 이 땅만 매각되는 겁니다. 4층짜리 빌라 한꺼번에 4동 32세대가 이제 거의 다 완공된 그런 상태죠. 단지형 빌라입니다. 이게 집을 1년 동안 경매에 개시되고 1년 동안 집을 계속 지었다고 하는 얘기는, 건축주 생각은 이 정도면은 분양이 되고 좀 쉽게 풀릴 것이다. 그러니까 뭐 경매 시작하기 전에 얼른 마무리해가지고 얼른 팔면 되지 하다가 다 꼬여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건물 내동에 그 단지 앞에 서가지고 같이 답사하고 나오는 회원들한테 이 사건 내막을 쭉 설명을 했습니다. 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아는 게 아니고 이 사건 겉모양을 보면서 지금 이렇게 된 것 같다. 처리할 방안은 어떻고 해결할 방안은 어떻다.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이 설명하는 동안에 이제 회원 중에 두 사람이 뭐 제가 사겠다 하고 나섰습니다. 법정지상권을 대하는 태도가 이제 사업마다 너무 틀리지만, 이 사건 경우에는 건축주와 윈윈하는 방식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법정지상권이 뭐냐? 토지와 건물이 같은 사람의 소유였지만은 경매 혹은 공매로 토지는 팔렸어요. 그럼 토지는 토지대로 주인이 있고 건물은 건물대로, 건물은 먼저 번에 소유자 건물은 그대로 되는 거지, 경매가 안 됐으니까. 이런 경우에 건물 소유자가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최소 30년 동안 지르라고 하는 토지세만 내고 쓸 수 있는 게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법정지상권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그 토지를 쓸 수 없다는 얘기죠. 토지 쓸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철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관습상의 제도가 이제 법정지상권인데, 특별히 이제 이 부동산의 일반 매매를 통해서
법정지상권이 있는 경우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또 경매나 공매를 통해 가지고 법정지상권이 생기는 경우에는 그냥 법정지상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내용은 법정지상권의 내용은 그에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이제 여러 가지의 가닥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법조문만 가지고서 얘기가 다 되는 게 아닙니다. 법조문에 따라 가지고 또 세세한 규정을 정할 수 없을 때, 법조문이 그렇게 정하지 못했을 때 세세한 규정을 정하는 게 여러분들은 대부분의 판례로 보시면 됩니다. 이 판례에서 토지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토지의 근저당권이 설정되기 전에 건물이 존재했거나 건물의 기초를 갖다가 팔 때에 기초 면적이 얼마다 하면은 거기에 건물이 어느 정도의 면적이 들어갈 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건물의 기초든 건물의 외형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은 법정지상권이 존재한다고 법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언제요? 근저당권 설정하는 날에 보면 건물이 있었다거나 건물을 착공하는데 건물의 외형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을 정도로 했다면 법정지상권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이 사건의 토지는 2015년 2월 26일 이천시 장호원 시내읍에 근저당권 설정을 하고 같은 날 지상권 설정도 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상권 설정했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이천에 있는 장호원 시내읍에서 이 토지의 지상을 다 자기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 착공계, 건축 허가를 받아가지고 착공계를 낸 건 2017년 9월 5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근저당권 설정하고 2년 7개월 후가 되죠. 2년 7개월 후에. 그때까지는 아무 건축 행위가 없었다는 이런 경우에는 법정지상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법정지상권이 없게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이 부동산 경매에 정보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 타경 2182 사건이죠. 토지가 이제 농지인데 1519.456평, 건물은 매각 제외. 건물이 이제 저 사진을 자세히 이렇게 보면 전부 아시바를 쳐놨습니다. 감정은 11억 9,547만 4천 원. 한 번 유찰돼서 9억 5천 37만 9천 원인데 이 충주법원하고 청주법원은 경매를 하루 2번씩 합니다. 그래서 아침 10시에 하고 아침 10시에 안 팔리면 또 20%를 감해요. 그래가지고 또 오후 3시에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걸 사겠다고 한 회원들이 아침에 가가지고 안 팔리는 거 보고 오후에 이제 입찰을 했는데 최저 매각 가격이 오후에 경매는 7억 6,510만 3천 원인데 7억 6,550만 원. 그러니까 뭐 최저가로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여기에도 이제 유치권 성립할 여지가 있죠. 삼성개발 주식회사에서 6,860만 4천 원 유치권을 신고를 했고 주식회사 엘림종합건설에서 32억 원의 유치권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원신협에서 이 엘림종합건설은 채무자이자 유치권 신고인인데 이 사람이 유치권 포기 각서를 대출 받을 때 이미 냈기 때문에 유치권이 없다 하는 그런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도 이 페이지에서 유치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유치권도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죠. 자, 엘림종합건설은 근저당권 설정할 때 채무자 및 소유자의 지위였으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입장이 아니지만은 경매를 저지하기 위해서 유치권을 주장해 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엘림종합건설은 유치권 포기 각서도 썼어요. 이 포기 각서를 쓴 경우는 전부 인도명령으로 처리가 되니까 실제 유치권 권리 신고는 하나만 한 겁니다. 우리 대법원이
2003-29043 지상물 철거 판결 사건을 보면은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이익이기는 하지만은 채권자의 이익 보호를 위한 채권 담보의 수단에 불과하므로 유치권을 포기하는 특약은 유효하다, 효력이 있다. 또 유치권을 사전에 포기한 경우에는 다른 법정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치권을 나중에 포기한 경우 곧바로 유치권을 소멸한다고 보여지는 것이다. 채권자가 유치권의 소멸 후에 그 건축물을 계속 점유한다거나 해서 여기에 적법한 유치 의사나 효력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다른 법률상 근원이 없는 한 무단 점유에 지나지 않는다. 여기에 엘린건설은 무단 점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건물에 신축 공사를 한 이제 수급인이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은 이 변제받을 때까지 유치할 권리는 있다. 그 건물의 신축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독립된 건물이라고 볼 수 없는 정착물을 토지에 설치하는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에 설치한 정착물은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 또 공사 중단 시까지 발생한 공사금 채권도 토지에 관해서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토지의 낙찰인에 대해서는 유치권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보면 근저당이 2015년 2월 26일 날 한 게 보이죠. 이 면은 이제 그 근저당권 설정 날짜를 나타내기 위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7년 9월 5일 날 이 시청에 중주시청에 시공계가 이제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럼 이 문제가 또 중요합니다. 낙찰을 받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있죠. 공사업자에게 또 선택을 시켰습니다. 철거 소송을 해가지고 몽땅 이 건물을 경매를 할까? 아니면 당신에게 땅을 넘겨주는 게 옳겠느냐?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철거 소송을 해서 건물 철거를 갖다가 철거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철거 판결을 한다고 뭐 전부 철거하는 건 아닙니다. 이 철거 판결을 받을 때까지와 또 철거할 때까지의 토지 사용료 상당의 판결도 같이 받습니다. 그 판결 받은 거 가지고 그 건물을 경매할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경매를 할 것인가 아니면 그 건축주인 당신한테 땅을 넘겨줄까? 왜 그렇게 할까요? 이거 내가 땅을 낙찰받았지만 실제 땅 주인은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땅 주인은 지금까지 피땀 흘려가지고 네 동의 빌라 건물 32세대를 차곡차곡 지어온 사람이 이 사람이 땅 주인이고 건물 주인입니다. 근데 안 맞아가지고 뭐가 안 맞아가지고 지금 땅이 경매가 나온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지금까지는 그 토지에 근저당권 설정돼 있고 건물은 등기가 안 돼 있고 하고 했으니까 대출 받은 돈도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이 사람은 공사비가 지금 32억 들어갔다고 유치권 신고로 돼 있지만은 세대당 1억입니다. 1억 충분히 들어가죠. 여기도 한 20몇 평짜리 아파트니 뭐 빌라니까 한 20 빌라니까 아마 공사비가 그것보다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32억이 들어간 이 아파트에 대해 가지고 대출을 토지하고 합치면 한 몇십억 받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자, 그거 가지고 마무리 공사 완공하고 충분히 분양할 수가 있죠. 그거는 지금부터 이렇게 잘해서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토지를 갖다가 제공할 테니까 자, 우리 입찰 보증금 빼고 1억 원만 주세요. 물론 비용 빼고 우리 왔다 갔다 하고 한 비용 다 빼고 1억 원만 주세요. 그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600만 원, 7,650만 원이죠. 입찰 보증금 걸어놓고 딱 40일 만에 보증금 찾고 또 순이익금 1억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가 공사업자한테 다시 땅을 넘겨준 것이죠. 그러니까 부디 분양 잘 하셔가지고 실패하지 않기를 우리는 바라는 겁니다. 이 사건의 팁을 한번 보실까요? 법정 지상권과 유치권을 잘 아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낙찰받아서 공사업자와 윈윈하는 전략. 윈윈은 뭡니까? 윈윈은 한국말로 하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가 윈윈이에요. 그러니까 공사업자는 법정 지상권 유치권이 잘 몰라가지고 이 골치 아픈 땅은 누가 낙찰받겠어? 아무도 낙찰받지 않겠다 생각해. 그렇지만 자, 저희 쪽에서 낙찰을 받고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연결되면서 이제는 자금 걱정 없이 마무리 준공검사를 받아서 부정하게 되죠. 우리는 7,600만 원 입찰 보증금 법원에 잠시 맡겼다가 또 1억 원을 벌었으니까 이익이고.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양쪽이 다 이익입니다. 금융 여건 아래에서 토지까지 취득하고 안정되게 분양할 수 있으니까 그쪽도 이익이고 서로 다 이익이다 하는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 법정지상권을 하다 보면은 법정지상권이 생각보다 돈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굉장히 다들 어려워하시는데 여러분들이 판례 한 5, 60개만 머릿속에 잘 넣어두시면 법정지상권 유치권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쉽게 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